자, 오늘은 석부 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에다 붙인다고 해서 석부라고 하죠. 석부의 형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뿌리가 땅이나 화분에 내려와서 있고 돌에 붙어 올라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돌 중간 정도에 뿌리가 아예 이제 돌에만 붙어 있고 화분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 그걸 우리 표현으로는 석상수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평석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나무를 올리면 뿌리가 흙을 안 들어가죠. 그 평석 위에 있는 흙이 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뿌리가 땅이나 화분까지 내려가지 않는 경우를 이제 보통 석상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 기준입니다. 그 석부작을 이것 모르고 시작하면 석부 수영이 잘 안 나옵니다. 멋있게 안 나온다는 거죠. 오늘은 문제 수영 중에서도 가장 자연스럽고 또 만들기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 까다로운 수영, 그 석부 수영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채널은 분재와 식물 키우기의 이론과 기본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석부 수영이 어떤 수영인지, 좋은 석부는 어디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못하면 안 되는지 기준이 정확하게 잡히게 될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석부의 핵심 팩트가 나갈 겁니다. 영상이 조금 지루하신 분은 그대로 드래그 쭉 해 가시가지고 끝부분 핵심 팩트만 듣고 가셔도 석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석부 수행이란 바위에 나무가 붙어서 자라는 형태를 말합니다. 석부, 즉 이제 돌에 붙어 있다는 뜻인데, 일본 말로 이스스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분재나 원예 분야에서 사용하는 이제 용어입니다. 이게 한자 뜻 그대로 이제 돌에 돌석자 붙일 붙자 돌에 붙어 있다는 의미죠. 좀 전에 처음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땅이나 화분에 나무가 자라서 올라와 돌에 붙어 자라는 형태를 말합니다. 석부는 돌과 나무를 서로 잘 어울리게 심어 하나의 돌과 나무가 한 개가 되어서 풍경을 만드는 것을 석부라고 합니다. 그 돌과 나무가 한 개가 한 몸뚱이 된다는 거죠. 석부 분재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뿌리가 돌을 아물고 있는 모습을 분해 심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아물고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뿌리가 돌을 꽉 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오래된 석부작들 보면 뿌리가 돌 모양대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탁 붙어 있어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돌에 나무를 붙여서 절벽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내는 방법. 그 다음에 평석을 이용하여 한 그루나 여러 그루의 나무를 평석 위에 심는 방법, 외목대를 심는 방법, 합식을 하는 방법,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이 연한 돌, 즉 화산석 이런 돌이죠. 질이 연한 돌에 구멍을 파서 나무를 심는 방법. 돌 화분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돌 화분과 방금 얘기하는 돌에 구멍을 파서는 돌 화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일단 화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화분은 항상 테두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큰 돌을 가져와 가지고 어느 한 부분에 이제 구멍을 파고 나머지 부분은 돌 그대로 두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돌에 구멍을 파서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할 때는 돌보다 나무 수가 적어야 하고 너무 많이 심지 말아야 좋다 이겁니다. 단순히 돌 위에 식물을 놓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뿌리가 바위나 돌을 감싸 안고 뻗어 내려가 흙 속에 박혀 있거나 화분 안으로 뿌리가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돌을 틈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모습을 인위적으로 연출을 하죠. 그걸 이제 석부라고 합니다. 석부는 자연계의 척박한 이제 상황, 절벽이나 바위산에서 강인하게 자라나는 나무의 생명력을 재현하는 것이 핵심이죠.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눕니다. 뿌리가 긴 바위를 타고 내려와 화분 속에 흙에 닿게 하는 방식. 네,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굳어져 마치 바위와 나무가 하나가 된 듯한 중후한 멋을 풍깁니다. 그리고 돌 위 심기는 평석이나 돌 자체에 파인 구멍 또는 그 돌의 틈새에 적은 양의 흙을 넣고 나무나 이끼로 심는 방식. 그게 이제 돌 위에 심는 방식을 설명을 한 겁니다. 흙이 아니라 바위를 타고 내려가면서 뿌리를 내리는 모습이 핵심입니다. 석부의 핵심입니다. 자연에서는 절벽이나 바위 틈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나무를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축소해서 분에 담아낸 것이 바로 석부 수행입니다.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석부를 그 산에서 가끔씩 봅니다. 근데 그 돌틈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은 그 돌틈에 흙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잘 자라지도 않고 왜소합니다. 그걸 찌들목이라고 하죠. 찌들목. 그 소나무 같은 경우도 잎도 가지도 발육이 잘 안 되고 그냥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 그런 나무들을 찌들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운치는 있죠. 멋이 있습니다. 고태미도 있고. 그래서 이 수영의 핵심은 예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석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 바로 그 뿌리의 발육입니다. 물론 그 나무의 형태나 수종도 중요하죠. 이거는 뭐 누누이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가 바위를 어떻게 타고 내려오는지, 어디에 붙고 어떻게 흐르는지가 전체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뿌리를 억지로 붙이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억지로 붙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붙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보는 순간 바로 티가 나죠. 쉽게 얘기하면 돌이 이렇게 우리 합판처럼 편편하지가 않죠. 면이 울퉁불퉁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돼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붙인다는 거는 많은 시간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들어간 부분에는 스티로폼을 이제 두껍게 떼고 돌보다 더 튀어나오게 해서 다이어 고무 튜브를 잘라서 줄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감아서 스티로폼 힘으로 이제 움푹한 부분에 뿌리를 밀어 넣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돌을 홈을 팝니다. 그 앵글 그라인드에 돌 깎는 날을 넣어 가지고 뭐 S자 모양을 하든가 이제 길게 홈을 파 가지고 그 홈 안에 나무를 통째로 집어넣어요. 길게. 나무가 이제 키가 밀식을 해서 키를 한 1m 키워가지고, 그 이제 1년이나 2년 미만일 때 유목이죠. 그때는 잘 안 부러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돌을 홈을 파가지고 그 홈 안에 나무를 밀어 넣어서 땅에다 통째로 심으면
나무가 부피가 커지면서 그 홈을 덮어버립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나무도 수영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석부작이 보통 그 일반 그 분재에 비해서 약 30% 이상 비쌉니다. 이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나무 수영도 잡아야 되고 돌에도 붙여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억지로 붙어 있게 보일 때는 아직 그 많은 시간이 안 지났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 상태에서는 이제 그렇게 억지로 뭐 예를 들면 돌에서 뿌리가 약간 떨어져 있다는 느낌, 그 딱 안 붙었다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돌이 울퉁불퉁한 부분으로 나무 살이 박혀 있어요. 딱 보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냥 붙어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자연에서는 절대 그렇게 자라지 않죠. 처음에 올라올 때부터 돌에 붙어서 올라옵니다. 이걸 이제 강조한 거고요. 이제 결론은 뿌리에는 힘을 빼고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제 연출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바위와 나무의 일체감. 좀 전에 설명드렸죠. 울퉁불퉁하고 들어간 부분에 나무의 그 목질 부분이 바위 속에 박혀 있는 느낌. 그게 일체감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무와 돌이 한 몸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무 따로 바위 따로가 아니라 나무와 돌이 하나로 어우러져 한 생명체처럼 보여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나무를 올려놨네, 이 느낌이 나면 안 되죠. 이제 그 시간이 더 가야 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바위에 이제 약간 떨어져 있다면 서치로프를 두껍게 떼가지고 이제 그 고무 튜브를 가늘게 잘라가지고 감아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붙어야 파고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줄기 흐름이죠. 줄기, 가지, 뿌리까지 위에서 아래로 이제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중간에 끊기면 끊길 일 없죠. 예를 들면 끊긴다는 느끼면 그 가지 줄기가 어디 돌에 파묻혀서 안 보일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 희박해요. 일단 돌 구멍으로 나무가 통과하게 되면 결국 그 나무는 고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다른 얘기 해볼게요. 나무의 구조를 보면 목줄부, 즉 형성층이라고 하는데 목줄부와 수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 당기는 게 있고, 그 영양분이 그 목줄부죠. 목줄부를 타고 뿌리에서 영양분이 비료나 영양제를 빨아들여 가지고 목줄부를 타고 잎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잎에서 뿌리에서 올라온 영양분을 잎에서 그 엽록체에서 탄소 동화 작용, 강합성 작용을 해서 햇빛을 받고 산소를 내보내고 이산화탄소가 이제 흡수를 하죠. 그렇게 해서 영양분을 다시 뿌리에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서 이제 뿌리로 다시 내려보내는데, 그 내려가는 거는 그 목줄부와 껍질 사이에 있는 얇은 막이 있어요. 그 수관이라 그러거든요. 그쪽을 타고 내려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지목할 때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지목의 원리가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뿌리에서 영양분이 목줄부를 타고 올라가서 잎에서 다시 뿌리에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때 목줄부와 껍질 사이에 있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지목할 때 그걸 딱 긁어내야 된다 했죠. 그게 수관이라고 얘기해요. 이 수관은 다음에 그 사립할 때도 또 한번 설명할 겁니다. 사립할 때도 이 수관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수관을 이제 지목을 할 경우에 이 수관을
타고 이제 영양분이 내려오다가 지목을 뜰 부분에 수간이 딱 잘라내 버렸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가 잘라가지고 이제 거기에 지목을 뜨죠. 그렇게 되면 나무의 특성상 뿌리에서는 영양분이 계속 올라오고 또 뿌리에서 잎에서 만드는 영양분이 뿌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내려가기 위해서 길을 만들거나 안 그러면 거기에 뿌리를 만들어요. 나무 자체에서. 거기 이제 수간을 벗겨내고 흙을 넣어서 비닐봉지를 해서 습도를 조절해 가지고 싸두면 영양분이 잎에서 영양분이 내려다 보니까 뿌리를 내려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뿌리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지목의 원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밑에 화분까지 안 내려가고 중간에 흙이 있는 부분에서 뿌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영양분을 다시 빨아 올린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얘기하다 보니 또 딴 데로 많이 가쁘는데, 이런 부분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만약에 돌에다가 나무를 관통을 시키죠. 그랬을 경우에 나무가 커지면 그 수간이 손상이 가서 견디기가 힘들어지고, 나무가 더 커지면 이제 구멍은 한정이 돼 있고 나무가 자꾸 커지면 그 부분이 약해져서 부러져요. 그래서 그렇게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설명을 왜 이걸 장황하게 드리냐면, 이제 나무를 관통을 시켜서 통과를 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그 나무가 결국 부러져요. 근데 관통을 우리가 해보거든요. 이제 관통 접목할 때 관통법을 써요. 관통을 시켜가지고 이제 대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관통을 시키고 그 구멍으로 작은 가지를 넣어서 접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뭐 굉장히 뭐 복잡하고 별로 안 좋은 방법이라서 안 하는 게 좋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좀 전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줄기, 가지, 뿌리까지 위에서 아래로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중간에 끊어지면 그 순간 어색해집니다. 이거는 아까 좀 전에 관통을 시켜서 통과시키지 말라는 뜻이죠. 석부 수형은 기술보다 감각이 더 중요한 수행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분재 수행을 잡아보면,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재를 하다 보면 아티스트다. 아티스트는 예술의 전체를 아티스트라고 하죠. 음악 아티스트, 화가, 뭐 어떤 무용가, 어떤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을 아티스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수노 AI로 음악을 만들면은 크리에이트라고 합니다. 그럼 그 크리에이트가 광고 회사에서도 크리에이트를 하죠. 창조하다. 그러니까 없는 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광고가. 그럼 음악 만드는 사람도 크리에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건 이제 아티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좋은 나무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는 배양목 생산 농가이기 때문에 완성목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배양목을 한 7, 80% 완성시킨 거는 아직 함장도 안 올라갔어요. 오늘 이제 요 석부작에 내 그 AI로 만든 사진도 있고, 내가 직접 만든, 그러니까 평석이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화산석이 올려져 있고, 이거는 내가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대작은 안 되고 소품들 몇 개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 사진을 보시면, 뿌리가 돌에 붙어 있는 거는 AI로 만들어낸 거고, 돌에 올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만드는 작품들입니다. 핀트레스트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석부작을 돌에 붙이는 방식이라든 이런 걸 다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제가 채널 개설한 지가. 뭐, 한 6개월 좀 되면 다 올라갈 겁니다. 자, 석부 수행은
기술보다 감각이 더 중요하다. 이건 이제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잘 만든 석부는 어떻게 만들었지가 아니라 원래 나무가 저렇게 자란 것 같다. 이 느낌이 나와야죠.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1, 2년 만에 안 나와요. 적어도 뭐 최소 5년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석부는 꾸미는 수행이 아니라 버티는 수행이다. 뭐 이런 거 이론이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감각이 안 옵니다. 근데 왜 자꾸 이론을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석부는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기준만 잡고 가시면 석부 수행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린 게 이론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딴 데로 한번 세볼게요. 제가 원래 전공이 전기 엔지니어인데 공고 전기과를 나온 애를 써보고 그냥 인문계를 나온 애를 고등학생을 써보면 처음에는 인문계 애들이 빨라요. 근데 3개월 좀 지나면은 공고 전기과에서 나온 애가 인문계를 추월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가 못 따라가고 한 6개월쯤 지나면 인문계가 포기를 합니다. 이게 왜 설명을 드리냐면 결국은 이론이 뒷받침이 안 되면 깊이 있는 그 작품이 안 나와요. 내 자랑이 아니고 제가 처음 나무를 시작을 해가지고 6개월 정도 딱 해보니까 이게 주먹국으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넌 내가 좋으면 하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체계적으로 이론이 정리가 되어야겠다. 그게 지금 나타나는 이유가 나무를 집에서 혼자서 40년 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이론적으로 많이 이제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나무 수행이 몇 개입니까? 하니까 몇 개인지를 몰라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형태만 가르면 16개가 나오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가르면 19개까지가 나와요. 그럼 나무 분재 기본 수행이 이렇게 많다 하면은 왜 그렇게 많느냐 하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 왜? 자기 좋은 것만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취미생활도 되고 뭐 그래도 그렇게 해서 또 판매도 되고 또 그런 수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동호회도 만들고 해서 뭐 다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론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일단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나무가 보입니다. 누가 뭐 가지 배열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이렇게 안 돼 있네. 그럼 그거는 처음부터 FM대로 안 됐다는 거죠. 정확하게 가지 배열이 안 됐다는 겁니다. 경매장에서 가끔씩 그런 게 나와요. 딱 보면은 가지 배열이 왜곡지로 탁탁탁 받아가지고 저번 금요일에 그게 나왔습니다. 사흘천 진백인데 진백 중에 진백을 향나무 종류를 진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진백 중에 향나무 종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고급 진백이 사흘천 진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주가 가고 뭐 조선 향나무도 있고 이제 선호도가 이제 그렇게 좀 떨어져요. 갈수록. 그럼 진백이 사흘천을 가장 선호도가 높고 단가도 셉니다. 근데 그 진백을 이제 수고가 한 30cm 정도 되는데 다른 나무는 안 팔리는데 그건 팔린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가지 배열을 정확하게 빼놨어요. 이론 그대로 딱 뺐더라고. 왜곡지에 탁탁탁 빼면서 밑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틀 있죠. 밑에서부터 위로 축경이 올라가면서 이제 수영도
위로 쫙 삼각형으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위에까지와 아래까지의 그 경계까지 딱 빼냈어요. 그렇게 딱 볼 때, 아, 저거는 정확하게 그 이론적으로 아는 분이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나무를 누가 출품했습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그분이 원래 실력이 있는 분인데 그 나무가 그분 거였어요. 아, 역시 이론은 못 속이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 이론 공부, 문제 이론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정원수 할 때도 참조가 돼요. 지금 정원수가 그냥 뭐 키가 크고 뭐 이런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제일 답답한 게 정원수는 조달청에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분재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분재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분재관리사 자격 시험을 치러 가면 분재 수행에 관해서는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분재 수행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 자기 기준으로 다 해요. 그게 제일 제가 아쉬웠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분재 정원수 교재가 있는데 딱 있습니다. 근데 양화소록이라고 고려 때 강희맹이, 강희안이 이분들이 한 게 양화소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문제는 하나도 안 나오고 정원수 이런 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쉬웠고 그래서 이론을 내가 자꾸 이거는 내가 이론을 한번 올려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지금 올린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았죠. 자, 이제 석부작 이 기준만 잡고 가시면 석부 수행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까지 아까 했죠. 석부작을 만들어 보면 뿌리가 돌에 붙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값어치도 이제 높겠죠. 이 얘기는 가격이 좀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근데 돌에 잘 붙었고 위에 이제 모자라 그러거든 우리가 붙어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이제 가지가 배열이 잡히죠. 밥이 찼다. 그걸 이제 모자라고 표현을 하면 모자를 잘 쓰면 가격이 뭐 이제 비싸도 가져갑니다. 운치도 있고. 근데 돌도 멋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짱돌에 붙여놓은 짱돌 뭔지 알죠? 그냥 길거리 굴러다니는 돌. 거기에 붙여놓으면 안 가져갑니다. 짱돌에 붙이면. 그래서 돌도 줘야겠죠. 자, 영상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석부작 팩트, 핵심 팩트가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석부작에 가장 많이 실수 또는 모르고 있는 핵심은 석부작의 주 재료인 돌의 선택과 돌의 어느 부위에 나무를 붙일 것인가가 핵심 팩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좀 전에 설명드렸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 일명 짱돌. 이제 저 멀리 말아 놓는 놈한테 던질 때 그런 돌 주소가 던지죠. 그런 돌에 붙이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게. 돌도 멋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나무가 더 빛이 나요. 자, 돌의 형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돌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석부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돌이 비석처럼 서 있는 ip석. 자, 이게 가장 석부작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내도 ip석을 가지고 이제 해보고, 충청도 제천, 덕산면, 그 주변에 가면 이제, 석회석이 나옵니다. 석회석이 참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오늘 딴 데로 너무 많이 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세면 안 되니까, 하여튼 석회석이 굉장히 석부작으로 재밌는 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거북석, 국압석이라고 하죠. 돌에 금이 짝짝짝 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가져가면 그냥 서로 가져가려 그래요. 주워 가지고 경매장에 가면 서로 가져가려 그럽니다. 자, 서 있는 ip석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거의 한 80%가 입석에 거의 돼 있죠. 저는 평석에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작한 그 팽팽한 평석, 그리고 이제 평석에 멀리 이제 산이 한 개 볼록한 부분 있죠. 평석에 쭉 팽팽한데 어느 특정 부분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원산석이라 하거든요. 자, 잠깐 설명을 다시 할게요. 멀리 있는 산을 닮은 원산석이 있고 평석에 산이 있는 모양으로 있는 평석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그건 산수경석이라 하거든요. 자, 멀리 있는 산을 닮은 원산석. 여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이 원산석이 우리가 돌을 주워 보면 이 원산석에 그러니까 하얀 그 돌이 박혀 있는 게 있어요. 특정 부분에. 그걸 폭포석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하얗게 물보라가 내려오는 느낌, 그리고 산 중턱에 온복 파여가지고 호수가 있는 거. 이게 진짜 재밌는 돌인데, 이 원산석이 사실은 재밌는 돌이 많이 나와요. 그 경남 고성의 용피석인가? 그게 이제 원산석이 많이 나와요. 뭐 용피석이 뭐 한 개 뭐 몇천만 원짜리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멀리 있는 산을 닮은 원산석,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동물 등 어떤 모양을 닮은 형상석부터 다양한 돌들이 이제 돌의 모양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입석부터 살펴보면 이 입석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나무를 붙일 돌이 준비가 되면 어디에 나무를 붙일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죠. 그걸 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 보기 좋은 부분에 나무를 붙입니다. 나무를 붙일 부분을 결정을 하려면 돌을 이렇게 360도로 한 바퀴 뺑 돌려보면 돌이 가장 보기 좋은 면을 정면으로 정하고 정면에서 가장 좋은 부분에 나무를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돌의 정면이 정해지면 정면에서 딱 봤을 때 돌이 가장 그 보기 좋은 부분, 잘생긴 부분에 나무를 붙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내 기준이니까, 내 기준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뭐 거기 붙이고 싶으면 붙여도 뭐 석부작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자, 그 밑에 설명을 들어보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이유가 잎석에 나무를 붙일 때 이제 돌의 배 부분에 붙이는 배걸이, 돌을 이렇게 쭉 돌려서 보면 이 정도가 배 부분이 될 것, 그러니까 허리 부분이죠. 배 부분이 될 것 같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건 여태까지 이런 걸 못 보셨다면 이게 이제 이론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입석을 살펴보면 배 부분이 없는 경우가 있으면 보통 보면은 이제 돌 길이의 그 중간 정도, 전체 돌 길이의 중간 정도를 우리가 배 부분으로 잡거든요. 그 배 부분에 붙이는 배걸이가 있고, 돌이 약간 휘어졌을 때, 굽어졌을 때, 안 그러면 이제 이쪽은 직선이고 한쪽 부분이 이제 둥글게 휘어졌을 때, 그 둥근 부분에 붙이는 등걸이, 등 쪽에 붙인다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을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에 돌의 그 어깨 느낌이 나와요. 올라가가지고 그 부분이 계단도 아니고 완만하게 줄어들면서 다시 위로 올라갈 때 그게 어깨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어깨에 붙이는 어깨걸이. 그 다음에 돌 꼭대기에 붙이는 상투걸이. 자, 잎석일 경우 어느 특정 부분에 계단처럼 되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천의 그 석대석을 주워 보면 이게 딱 세웠는데 한 부분이 탁 끼어져서 90도로 이제 팽팽하게 딱 되어가지고 돌을 세우면 그 부분이 수평이 되어요. 그 계단처럼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절벽에서 딱 내려오다 그 부분이 평지가 되고 다시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 계단거리가 있는데 다양한 이렇게 붙임이 나오죠. 여기서 붙이면 안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뭐 꼭 붙여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거는 내 기준이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꼭 붙이면 안 되는 장소. 첫째, 돌의 가장 보기 좋은 부분에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가끔씩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돌에 이제 계단 위에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돌의 가장 보기 좋은 부분은 그 돌의 특징이 나타나는 곳이죠. 쉽게 얘기하면 딱 놨을 때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돌이 잘생긴 돌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보고 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곳에 나무를 붙이면 그 돌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럼 그 돌은 죽어버리죠. 쓸모없는 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돌 위에서 아래로 골이 파여 있는 경우 그 골에 뿌리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골이 파여 있어 뿌리를 넣기는 좋습니다. 사실은 앵글 그라인더를 안 갈아 넣어도 되고, 하지만 그 골이 없어지면 돌의 아름다움도 사라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럼 그 돌은 살려놓고 제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앵글 그라인더를 파냅니다. 임의로 파내요. 그리고 그래서 땅에 심어 놓으면 나무가 부피가 이제 비대 성장을 하면서 그 파인 부분을 다 덮어버리거든요. 그럼 아무도 모르죠. 그 나무를 빼내지 않는 다음에 나무가 죽으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단처럼 나오죠. 계단처럼 형태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계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붙이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계단 모양이 없어지죠. 그 계단은 이거 왜 내가 강조를 하느냐면 그 계단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계단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꼭 남겨놓고 살려 두시면 그 계단은 나중에 다양하게 쓰입니다. 자, 그 계단 위에 돌을 세울 때 그 계단이 이제 수평이 되게 딱 올리면 돌을 세우면 그 계단 위에 이제 피규어라 그러죠. 그 미니어처처럼 인형, 그 피규어는 인형, 미니 인형은 인형이라 하는데 피규어는 여러 가지가 뭐 말도 있고 어떤 사물도 있고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그 축소되어 있는 거를 뭐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피규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재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화분에 이제 그런 피규어를 올려놓거든요. 말 모양 쉽게 얘기하면 평석 같은 경우에 넓은 평야, 산수경석 같은 경우에도 넓은 평야에 말이 한 마리 풀을 뜯고 있다. 한 마리는 달려가고 한 마리는 풀을 뜯고 있다. 이렇게 피규어를 올려서 연출을 합니다. 자, 계단 위에 피규어나 미니어처 인형이나 거북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뭐 코끼리, 뭐 돼지,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이제 불을 부르는 그런 인형을 올려 놓을 수도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무 가지를 가지고 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피규어를 올려 가지고 예를 들면 금박으로 된 거북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등 거북이를 농장에 갖다 놓는 이유가 거북이가 농장에 좋아요. 나무하고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자연 그대로가. 그래서 금박으로 된 조그마한 거북이를 하나 올려놓고 놓을 수도 있고, 거북이가 싫으면 코끼리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이쁜 인형도 있고, 뭐 요즘 토우라 그러죠. 흙으로 빚은 인형, 이런 거를 그 계단 크기에 맞게, 계단보다 크게는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여백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계단이 적으면 적은 피규어를 올리고 좀 크면은 그 계단 넓이를 표현하는 겁니다. 넓으면 큰 걸 올리고 적으면 적은 거를 그 어울리게 올려줘 가지고 2차 연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 예를 들면 이제 농장에 거북이 같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도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이제 숨겨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석부작 이 돌의 계단 형태가 되어 있는 부분에 거북이 한 마리 올려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새둥지를 올려도 됩니다. 이런 거 올려놓으면 이제 석부작이 클 경우에 계단이 크게 형성이 돼서 휴대폰 2개 정도의 면적이 나오면 이제 자연에서 지어져 있는 새집 있죠. 그런 거 한 개 올려놓어도 참 좋아요. 그 다음에 뭐 밤송이, 그리고 이제 그 솔방울 이런 거 올려놔도 운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2차 연출을 할 수 있는 게 계단이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나무는 어디 붙여야 되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일 좋은 나무가, 돌이 제일 잘 생긴 부분에 일단 붙이지 마라.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디에 붙이라고? 자, 나무는 그 돌의 가장 못생긴 부분에 붙여서 그 돌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나무가 붙어서. 한마디로 돌의 못생긴 부분을 감프라치라 그러죠. 감춰주는 거죠. 감프라치 해주어서 그 돌의 자태를 더 멋있게 살려주어야. 이거 왜 살려줘야 되죠? 자, 아주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돌이 멋있어지면 나무도 더 멋있어집니다. 돌이 잘 생겨야 나무도 더욱 빛이 나겠죠. 이게 이제 팩트죠. 돌의 가장 잘생긴 부분에 나무를 붙여보면 돌이 죽어버리죠. 그럼 나무가 이제 그렇게 멋있게 안 나옵니다. 근데 돌이 멋있으면 나무도 따라 멋있어 보입니다. 대충 해놔도. 자, 근데 돌이 멋있는 돌을 제일 못생긴 부분에 나무를 붙여서 연출을 그 돌과 잘 어우러지게 가지 배열을 받고 뭐 이렇게 해내를 만들든가, 잎석 큰 거는 해내가 진짜 이쁘거든요. 딱 절벽에서 떨어지면. 그럼 직벽일 경우에 이쪽 오른쪽은 돌이 얼룩얼룩 오밀조밀 이쁜데 왼쪽이 직벽이라는 거죠. 그럼 그 직벽에 나무를 붙여서 해내로 떨어뜨리든가, 그럼 중간쯤 위에 3분의 2 정도 올려가지고 하늘로 치솟든가, 이렇게 해서 그 돌이 못생긴 부분을 나무를 가지고 연출을 해서 그 돌이 더 빛나게 더 멋있게 만들어주라는 뜻입니다. 그 돌이 잘 생겨야 나무가 더 빛이 나고 멋있어집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 결론은 돌의 가장 멋있는 부분은 손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해주고, 가장 못생긴 부분에 붙여서 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무 가지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슬살 걸어서 연출을 하면 됩니다. 그 나무 잎으로 못생긴 부분을 덮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주라는 뜻이죠.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딴 데로 잠깐 이거는 좀 세야겠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돌의 꼭대기에 나무를 붙이는 상투그리를 할 때는 나무의 형태나 수종을 고려해야 하는데, 나무 제일 꼭대기에 붙일 때는 남성적인 이미지가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수종이든 뭐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는데, 꼭대기에는 이제 남성적인 그 기상이 어려져 있는 그런 게 올라가면 좋고요. 물론 거기서 올라가서 나무 가지를 밑으로 떨어뜨려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키를 키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잎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키를 키우면 그건 그거는 완전 실패작입니다. 차라리 돌이 잘생긴 부분에 붙이는 것보다 더 못하죠. 이제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나무 꼭대기에 나무를 붙일 때는 남성적인 이미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보통 나무 꼭대기에 바로 나무를 잘 안 붙입니다. 그거 붙이는 건 가장 하수들이거든요. 보통 3분의 2나 안 그러면 배그리를 많이 해요. 어깨그리나 배그리를 하거든. 3분의 2 지점이 어깨그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쯤이 배그리고, 이렇게 등그리하고 배그리하고는 높이가 비슷하고, 어깨그리는 3분의 2 지점이 그 8분능선이라 그러죠. 높이가 그 70에서 80% 사이 정도가 어깨그리입니다. 그 정도 이상 잘 안 올라갑니다. 꼭대기는 보통 살려놔요. 왜?
이게 분재를 할 때 우리가 사리를 파죠. 이제 향나무를 사리를 파면 수심부 위로 사리가 뻗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리산 가면은 고사목이 나오죠. 그게 사리입니다. 뼈줄기. 지리산에 그 사리가 나오는데 지리산 아니어도 사리는 있습니다. 근데 고사목이라 그러죠. 이제 나무가 오래됐든가 안 그러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서 있는 채로 죽어가지고 바람이나 비에 의해서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소나무가 죽게 되면 잎이 죽게 되면 뿌리에서 잎을 살리기 위해서 영양분을 계속 밀어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 안에 송진이 형성이 되죠. 유일하게 소나무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그러죠. 죽으면 그 사리가 천년을 간다 그래요. 그 나무 목질부가 그렇게 단단해요. 그런데 그 지리산 가보신 분은 알지만 봄이나 여름에 가면 밑에는 숲이 울창해 있고 그 숲 꼭대기에 고사목이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연출을 하는 거거든요. 자, 향나무 분재를 할 때 그 사리가 향나무 수심부 위까지 돌출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뭐 촛대목 사리로도 그렇게 돼가 있고, 주로 보면은 밑에 사리가 있는데 위로 올라간 게 더 멋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향나무 수심부 위로 한 10cm, 20cm 뻗어 올라가 있죠. 사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좀 멋이 있거든요. 격조미가 있고.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을 왜 그게 분재로 갔냐 하면 이 석부작 잎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꼭대기에 붙여서 꼭대기를 안 보이게 하면 안 좋다는 거죠. 멋이 없습니다. 이상해질 수도 있고. 근데 70%나 어깨거리를 해서 돌의 꼭대기를 보이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지리산 사리를 고사목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산에 가보면 큰 바위가 있죠. 그럼 큰 바위 위에는 돌출이 되어 있고 멀리서도 보입니다. 그 밑으로 나무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 나무가 그 바위 끝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무는 한 70% 정도로 이제 밑으로 돼 있고 그 나무 꼭대기 위에 바위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멋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연출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팩트죠. 이건 이제 남성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상투거리는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요. 자, 북난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북난 석부작을 할 때 난을 가장 꼭대기에 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북난은 여성 이미지입니다. 난자가 들어가죠. 남자는 난자를 잘 안 쓰죠. 근데 북난이 있는 자생지 절벽에 가보면 우리가 가끔 산에 돌아다니면서 절벽에 북난이나 석곡이 붙어 있는 걸 봅니다. 사진도 찍어 오거든요. 그런 자생지에 가보면 북난이 다소곳합니다. 요란하지 않고 다소곳해서 돌출부에는 붙지 않고 약간 들어간 온폭한 곳에 붙어 있어서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나옵니다. 근데 돌출부에 왜 안 붙냐 하면은 북난 씨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바람에 날아가 가지고 바위에 가서 붙는데 돌출부에는 바람에 다 날아가고 잘 안 발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약간 온폭한 부분에 발화가 되는 이유가 그 부분은 습도가 약간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바람도 덜 받고, 근데 습도가 약간 유지가 되고, 이제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하루에 몇십 프로 정도 이제 햇빛이 들어오면, 몇 프로라는 게, 뭐, 아침 햇살이 들어오든가, 저녁에 뭐 한 2시간, 3시간 정도 햇빛이 들어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난이 발화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난이 붙었고, 북난의 풍자가 바람 풍자거든요. 북난에 뭐 석부자 가다가 북난까지 가붙는데
풍란의 풍자는 바람 풍자인데, 풍란의 뿌리는 이제 이게 난에는 이제 뿌리가 땅으로 들어가는 지중난이 있고 돌출이 되어 있는 난이 있고 그렇죠. 줄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중해 뿌리가 들어가야 되고, 풍란은 노출입니다. 자, 풍란은 바위에 뿌리가 붙어 있죠. 근데 풍란은 그 바위는 그 자기 몸을 지탱하기 위한 발입니다. 그리고 풍란은 그 뿌리 안에 스폰지, 그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어떤 뭐라고 하는데, 스폰지 같이 물을 흡수해서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을 흡수는 잎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람 속에 날라오는 수분을 잎으로 흡수를 한다 해서 풍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풍란은 약간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는, 강풍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선풍기도 틀어주고 그러죠. 이게 풍란이고, 자, 풍란은 꼭대기에 붙이면, 이제 석부작 제일 꼭대기에 상투그리를 하게 되면 여자가 꼭대기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오줌을 누는 형태를 연상을 한다 하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조금 이제 약간 그 비유, 좀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꼭대기에 붙어 있는 풍란에 물을 주면 풍란 그 뿌리를 타고 물이 내려와요. 그런데 꼭 이제 이게 뭐 그렇게 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풍란은 약간 들어간 곳에 다소곳하게 붙이는 게 좋고, 이제 온복하게 들어간 데면 더 좋고요. 그리고 풍란도 붙일 때도 돌의 가장 못생긴 부분에 붙여서 그 풍란이 붙어버려서 돌이 더 멋있어지게 할 때. 그 다음에 목부작을 할 때, 우리가 목부작을 풍란을 해보면 관솔 가지를 붙어 있는 걸 통째로 잘라오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이제 관솔이 주간이 올라가고 소나무 가지가 옆으로 삐쳐 나왔을 경우에 그냥 그 가지와 주간과 그 사이에 풍란을 그냥 붙이지 않고 올려놔 버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게 목부작이 돼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절로 그 뿌리가 발육이 되면서 나무 사이로 파고 들어가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풍란은 절대 꼭대기에 붙이지 말고 오목하게 들어갔거나 가지 사이에 넣든가 이런 게 좋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런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나무도 꼭대기에 붙일 때는 생동감이 있고 기상이 느껴지게 연출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상투 그리를 잘 안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의 꼭대기는 보여지는 게 좋습니다. 그 이제 사리 파는 것도 설명을 드렸죠. 사리 꼭대기에 이게 촛대처럼 올라오는 게 더 좋다는 거. 자, 여기까지 입석에 관한 설명이고, 자, 평석일 경우에는 평석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적인 평석인 널판지석, 그냥 팽팽한 거죠. 뭐 방석이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넓은 평야와 원산석, 아까 설명하다 말한 거죠. 그냥 팽팽하게 갔는데 이제 한 군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왔습니다. 돌출이 됐다, 그죠? 그러면 그 한 개만 돌출이 된 게 아니고 그 큰 한 개 돌출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졸졸이 뭐 이렇게 좌우로 뒤로 조그만한 게 막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돌출이 돼 있다. 이게 또 죽이는 돌이거든요. 자, 그걸 이제 원산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산수경석이 나와요. 자, 이 원산석이 이제 청석이라고 나오는 그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돌류수로 몇 개 가봤는데, 그럼 이제 평평한 돌에 이 돌이 이제 돌 위에 올록올록하게 이제 튀어 올라와 있죠. 그걸 이제 원산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넓은 평야에서 저 멀리 산이 있는 풍경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는 돌입니다.
자, 이건 평석 원산석이라면 산수 경석은 넓은 평야에 저 멀리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폭 들어가서 물도 고이고 아기자기한 작은 산들이 어우러져 감상 포인트를 준다고 하죠. 그래서 산수 경석이 이것도 좀 귀합니다. 나오기는 좀 나와요. 소장한 분들도 많고 이게 납작합니다. 높이가 없어요. 거의 뭐 두께가 5cm 미만입니다. 돌 두께가 두꺼우면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납작해가지고 이제 그 수반에 모래만 딱 깔고 놓으면 전체 높이가 10cm가 안 돼요. 수반까지 다 포함해도. 근데 이제 또 이게 운치가 있죠. 이 물을 탁 주면 이제 호수라고 표현했는데 움푹 들어간 부분에 물이 딱 고여가 있고 그 움푹 들어간 부분이 손바닥보다 넓거나 좀 클 경우에 그 물이 많이 고이겠죠. 그럼 거기 아까 피규어를 계단 위에 올린다고 했는데 그 호수에 또 배를 띄웁니다. 돛담배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그만. 그리고 이제 우유를 또 뿌리죠. 산수경석일 경우에 우유를 탁 부으면 이 우유가 이제 그 위에 돌 위에 홈 파진 부분을 샥 이렇게 스며들면서 폭포 같은 느낌이 나와요. 자, 평석을 이제 산수경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장 희귀석인 포구석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몇 개밖에 없습니다. 포구석 하니까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포구석은 우리나라에 몇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한 점 있는데 포구는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완전히 포구가 딱 되는데 포구도 커요. 아, 돌 테두리에 자연스럽게 마모가 돼야 되는데 테두리에 각이 있어요. 한 부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고급 도로는 안 되고 그 테두리가 자연스럽게 마모가 되고 얇아져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 됐으면 이제 거의 뭐 명품 돌이 됐을 겁니다. 그 각 때문에 명품 도로는 안 돼도 포구가 너무 이뻐가지고 나무를 한 개 올리라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풍화를 지키고 있어. 햇빛에 놓고 물을 주고 하면서. 그래서 좋은 포구석은 안 되고 그래도 이제 기념으로 내가 보관은 하고 있죠. 어쨌든 뭐 포구가 너무 좋으니까 그 산도 있습니다. 산도 있고 해가지고 뭐 멋지 그 밑에는 또 평야 포구 옆에는 평야가 있고 저 마을도 느낌도 되고 그 호수도 있고 그 너무 좋은데 테두리에 각이 있다는 거. 자, 포구는 항구를 뜻합니다. 이게 이 포구석이 또 재밌는 게 일반 평석은 밑에 수반 위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올리는데 이 포구석은 수반 위에 모래를 채우지 않고 물만 채웁니다. 그래서 이 돌을 포구면이 물에 딱 잠길 만큼만 물을 채우죠. 자, 그러면 그 포구 안에 또 돛담배를 띄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또 기가 막히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포구가 조그만 거는 별론데 포구가 좀 큰 거는 그 배를 뭐 큰 배, 적은 배 뭐 이렇게 뭐 띄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뭐 저번에 누가 뭐 엄청난 그 이제 그 분경하는 수반을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 포구를 놓고 그럼 옆에 이제 물이 공간이 많죠. 그 태평양이라 그러죠. 거기를. 그럼 조그만한 배에다가 엔진을 모터를 넣어가지고 그 이제 모형 배죠. 그 리모컨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가지고 쫙 태평양으로 나가는 겁니다. 배가 그 쫙 한 바퀴 돌고 또 폭우로 들어와요. 야, 이게 어른 장난감이죠. 뭐 심심할 때 한 번씩 배를 다 자랑질하고 그래 하면서 또 소주도 한잔 하고 그 배에다가 소주잔 실어서 배달도 시키고 뭐 그게 사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평석을 가져왔는데 아주 멋진 산수 경석인데 이걸 못 본다는 거죠.
모름이 이렇게 설명을 안 들으면 이게 산수 경석인지 포구석인지 몰라요. 근데 돌이 올록볼록한 부분에 나무를 붙이는 이유가 우리 생각이 그게 이제 하면은 나무가 미끄러지지 않고 뭐 붙기가 쉽겠다. 안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붙일 공간이다. 이렇게 해서 모르고 산수 경석의 그 산 위에다 탁 나무를 놔버리면 그 돌은 그 순간 평범한 방석이 되는 거죠. 그 돌의 값어치가 무조건 떨어집니다. 나무 값어치도 떨어져요. 평석의 가장 잘생긴 부분은 살려주고 가장 못생긴 부분 있죠. 돌과 못생긴 부분에 나무를 붙여가지고 나무로 연출을 해서 나무 가지를 글로 뭐 밀어주든가 연출을 해서 돌과 나무가 더욱 빛나게 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보고석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 면이 각이 되어 있어요. 왼쪽 면의 한 부분이 그 다른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마모가 돼서 얇아져 있어요. 칼날처럼. 근데 왼쪽에 포구 왼쪽 부분이 각이 되어 있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그걸 난 적벽이다. 적벽 대전할 때 여기서 한 거다. 이렇게 우깁니다. 근데 그거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우기는 거지. 자, 근데 만약의 경우에 그 주변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어 가지고 뿌리를 그 밑으로 내린다는 겁니다. 즉 이제 그 이제 각진 부분을 다 뿌리로 덮어버리죠. 그 각진 부분에서 좀 한 10cm, 20cm 안쪽으로 나무를 심어 가지고 뿌리를 글로 흘러내려 가지고 그 각진 부분을 뿌리로 다 막아서 밑으로 화분에 내려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만약에 그렇게 연출이 되면 그 각진 부분을 이제 캄브라지에서 막아버리죠. 이게 이런 부분을 2차 연출이라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수 경석이나 보구석, 원산석 이런 거를 모를 경우에 돌을 한 개 주워 왔는데 어디서 가져왔는데 산수 경석으로서 멋지게 생긴 돌인데 그 돌 위에 안 그러면 그 이제 그 산수 경석에 이제 호수도 있다 그랬죠. 호수는 물이 고입니다. 물이 고이니까 그 위에 또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호수를 나무로 이제 막아버리죠. 그렇게 하면 그 돌 값어치가 엄청 떨어지게 되죠. 그런 부분들은 다 살려서 돌을 원래 그 돌을 살려주고 가장 못생긴 부분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 가지로 연출을 해서 방향을 이제 잡으면 되죠. 연출을 해서 돌이 더욱 이쁘게 만들어주면 나무도 더 잘생겨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그 주로 보면은 이제 병석에 들어갈 때는 방산형이라고 합니다. 방산형이라는 거는 느티나무 수액이죠. 대전에 가면 식생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식물생명공학연구원이 줄여서 식생원이라고 하는데 식생원 정원이 아마 거의 뭐 내가 보기에 한 5,000평 될 겁니다. 저기 끝이 안 보이더라고.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우연히 거기에 팀장으로 계시는 성함은 제가 말씀 못 드리고 그분의 초청으로 거기서 워크숍을 했어요. 나무 모임에서. 아주 그 원래 개인에게 공개가 안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 나무 모임에서 이제 워크숍을 하면서 현장 견학을 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나무는 다 있다 하더라고. 거기에 보관을 다 하고 있어요. 뭐 죽은 거는 죽은 대로 이제 시료가 다 채취가 되어 있고 어마어마하게 보관이 되어 있고 서랍 형태로 탁탁 떼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 몇 가지밖에 못 보죠. 그거 다 보려면 뭐 몇 종류인지 못 시알리죠. 목록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원에서 그 식생원 그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나무 구경을 좀 했는데 어마어마한 느티나무가 있더라고 거기에. 자, 그게 방산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백나무는 우리 그 동네 가면은 마을 어귀에 뭐 새끼줄 걸어놓고 이런 거 있죠. 그 울룩불룩하게 이제 약간 음침한 느낌, 음성적인 느낌이 나옵니다. 근데 느티나무는 남성적인 이제 나무입니다. 같이 나무는 대형급인데 백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커지면 혹이 생기고 이제 엄산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새끼주들 그거 뭐 아들 놓으면 고추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거기서 고사도 지내고 그러죠. 당산나무라고 합니다. 당산나무. 그 보통 시골 가면은 마을 어기나 저쯤에 이제 있어가지고 여름에 거기서 뭐 잠도 먹고 거기서 놀고 저녁에 술도 마시고 그런 나무가 당산나무라 그러죠. 당산나무는 주로 백나무입니다. 느티나무는 가지가 위로 뻗습니다. 자, 한 줄기가 올라와 가지고 한 2m나 3m, 안 그러면 1m 50이나 원목이 올라와 가지고 외목대로 올라와서 일정 부분에서 가지가 하늘로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 수형, 그걸 방산형 수형이라 하거든요. 굉장히 이쁩니다. 소사나무를 외목대를 딱 세워가지고 우리 창고 사진에 그 소품이 나갈 겁니다. 아주 조그만한 게 평석 돌판 위에 올려가지고 위에가 외목대로 올라와서 위를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게 사진에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외목대로 방산형을 만드는데, 이게 왜 거기까지 설명이 갔냐 하면, 평석에 할 때 한 중앙에 하지 말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에 심어서 넓은 평야 저 끝에 큰 나무가 서 있는 느낌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연출을 할 때 이제 처음에 저도 모를 때는 가운데 딱 심었어요. 그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심고 나서 보니까 뭐 몇 달 있다 보니까 이상해서 다시 뜯었어요. 그 이번에 이제 저쪽을 하니까 또 이상해. 또 뜯었어. 그래서 이제 느낀 게, 저 부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 나무가 이쁜 부분, 돌이 이쁜 부분에 나무를 심으니까 못생긴 부분이 더욱 더 두드러지게 못생겨집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돌에 못생긴 부분을 내 나무를 심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라고 자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돌이 잘생긴 부분에 나무를 달든가 심으면 못생긴 부분에 돌이 더욱 더 두드러져서 더 못생기지게 보이게 돼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을 나무를 쭉 뜯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죽어부대요. 자, 죽습니다. 왜냐면 뭐 한 2달 간격으로 쭉 붙이다 뜯었다가 뭐 그 돌에 올린다고 또 철사로 끄집어 말고 흙도 젓고 이래 보니까 그냥 나무가 죽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느낀 게, 돌에 못생긴 부분에 나무를 붙여서 그 못생긴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해주고 돌이 잘생긴 부분을 더욱 더 빛나게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이걸 터득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방산형 수형이 나중에 방산형은 따로 이제 나갈 겁니다. 동영상은. 그 이제 심는 이유가, 넓은 평야에 가다 보면 저 멀리에 큰 나무가 하나 서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나오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품들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 되려면 돌을 뭐 평석이 한 변이 거의 50cm, 기본적으로 50cm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한쪽 끝에 이제 나무를 한 개 딱 올리는, 아니 이제 잠깐만요. 이제 방산형 수형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소나무 무늬목 한 개 올려도 되고 뭐 저기 모양목 올라가도 되고 나무 멋있는 거 올려놓으면 태가 나는데, 나무 부피가 큰 게 올라가게 되면은 돌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평야 저 멀리에 나무가 서가 있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려면 무늬목 같은 외목대가 제일 좋습니다. 무늬목 같은 경우에 쓰러질 듯 말 듯 이렇게 꼬불꼬불해가 한쪽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버티고 있는 모습들. 안 그러면 방사형 나무를 심어서
그런 그 이제 느낌이 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노화시 같은 경우에도 외목대를 올려가지고 위에 이제 방사형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면, 여러분들이 노화시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 노화시가 이제 가을부터 시작해서 빨갛게 익죠. 근데 노화시를 방산형 수형으로 위에 동그랗게 만들어 두면 그 노화시가 익게 되면 그 나무가 빨갛게 돼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화분에서 일찍까지 목이 짧아요. 자, 무늬목은 전체 길이가 조금 길어야 된다 했죠. 길면서 전체 길이의 4분의 3 이하는 가지가 있으면 안 된다. 근데 보통 내가 해보니까 평석에는 무늬목이 제일 잘 어울려요. 노화씨를 곡을 먹여가지고 한 30cm나 50cm 키를 키워서 밑에 직경이 한 3전이나 5전 정도 해서 위에 멋지게 우산 모양으로 모자를 씌워서 열매가 딱 열리면요, 이거 말도 못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보통 내 같은 경우는 저는 완성목 되기 전에 나무가 다 나가요. 이제 어떤 분들 오시면 이거 팔 겁니까 물어봐요. 이것도 판매합니까? 안 판다 그래요. 그러면 두 말도 안 하고 차에 안 판다 했는데 차에 가다 실어요. 그럼 환장합니다. 어떤 분은 뭐 오전 내도록 요거 팔아라고 버티고 앉아가지고 안 갑니다. 사람 진을 빼요. 내놓으라고. 그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노화시를 그 평석에 올려가지고 이제 가을에 빨갛게 익었는데 오시더만 그거를 파느냐 해서 안 판다니까 그건 차에 가서 실어놓고 얼마 받을 거냐 하더라고. 그거 내가 한참 못하가 주라는 대로 다 줄게요 하니까 다 준대. 내가 얼마 부를 줄 알고 막 주겠다 이거라. 그래서 필요한 만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말도 안 하고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자랑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완성목을 AI에서 만드는 이유가 거의 70% 정도 완성이 되면 철사공 먹여가지고 딱 풀면 위에 밥 안 찬 걸 그냥 들고 가요. 그럼 저거는 한 2년 만에 밥 채워가지고 3배 정도, 뭐 어떨 때는 뭐 10배까지 받더라고. 왜? 밥이 딱 잡히면 나무가 달라져요. 근데 그거를 나쁘다 좋다 안 해요. 그 사람의, 자, 70% 완성된 걸 가져가 가지고 그 내가 가져간 가격보다 싸게 파는 사람도 있고 10배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실력이죠.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가서 보면 막 기가 막히게. 그래서 난 또 그런 데 가서 배우고 그러죠. 근데 내게 사간 가격보다 더 적게 받는 사람들은 실력이 안 되니까 엉망을 만들어 놓죠. 이제 그런 게 이론이 안 된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좀 하시면 이론부터 정리를 해서 배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나무 수행을 16가지를 정리해서 올릴 겁니다. 자, 엉뚱한 얘기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걸렸네요. 그래서 이 팩트 마지막 부분, 요 부분만 잘 이해를 해도 이제 좋은 석부작이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거 몇 개 나간 것만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석부작은 돌의 가장 못생긴 부분에 나무를 붙여서 그 돌의 못생긴 부분을 없애주어서 돌이 더 잘생기게 해 주어야 나무도 더 멋있어 보이고 빛이 납니다. 이거거든요. 핵심이. 요것만 기억하시고 평석 이런 그 원산석 뭐 이라든가 선형목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뭐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계속 꾸준하게 들어보시면 이제 좋은 수영에 관해서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아직도 제거해야 될 가지는 정확하게 한번 영상이 나갈 건데
이제 중간중간 내가 제거해야 될 가지가 많이 나갔죠.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보시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